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10절 양도소득세제상 불이익 규정을 보겠습니다. 337쪽이네요. 이제 양도소득세제상 불이익이 있다면 우리 미등기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70% 내게 되는 불이익 규정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세율에서 봤을 때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세율에 플러스 10%를 해서 과세를 하고 있죠. 그것도 불이익이에요. 불이익인데 먼저 불이익이 1번에 나와 있는 게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불이익이 있고 그 다음 장에 두 번째 나오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는 거죠. 불이익이 있는데 그 먼저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불이익을 보면 미등기 양도라는 것은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양도를 하면 미등기 양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등기를 할 수 없어서 안 하고 양도를 하면 미등기 양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 그러면 거기에 미등기 양도의 그 자산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요. 미등기 양도로는 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도 불이익이 있죠. 불이익이 있고 그런데 세법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보면요. 미등기 양도를 하게 되면 산출세 계산 시 70% 세율을 적용할 만큼 아주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죠. 최고의 세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건물의 경우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인시가의 3%이지만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는 0.3%를 적용한다. 불이익이죠. 불이익. 불이익이 우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는 게 나오죠. 그 필요경비 계산 공제로 할 때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3%가 됐는데 미등기 양도를 할 때 미등기 양도를 한다면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토지 건물 같은 경우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0.3% 10분의 1로 축소를 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죠. 축소를 하다 보니까 불이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나 좀 체크를 하실 것은요. 체크를 하실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미등기 양도와 미등기 양도,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를 하게 되면 기본공제 안 돼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안 되죠. 또 장기보유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돼요.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되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도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그러면 이제 미등기 양도나 비사업용 토지를 우리 여기 양도소득세제상 불이익 규정으로 집어넣었죠. 집어넣었는데 기본공제가 안 되는 데 반해서 여기는 기본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된다는 거죠. 250만 원 공제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세율에 있어서는 둘 다 불이익이 있어요. 세율 불이익은 어때요? 여기는 세율을 70% 적용을 하죠. 70%를 무조건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반 세율에 플러스 어떻게 하고 있다? 10%를 더하고 있다라는 거. 차이점. 불이익은 같은 큰 불이익이잖아요. 이거는요. 불이익인데 이런 것은 여기는 되지만 여기는 안 된다.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과세 감면될 거 안 된다라는 얘기죠. 비과세 감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자산이 있네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것. 그럼 미등기 양도면 이런 불이익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1번, 2번 또 4번 1번, 2번, 4번이네요.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을 끝에를 보면 전부 다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이런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그러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로 볼 수 없다. 왜? 우리 미등기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되겠죠? 미등기는 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양도를 하면 미등기 양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등기가 할 수 없어요. 즉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안 하고 판다 미등기 양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무허가 건물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무허가 건물 같은 건 내가 등기할 수 있나요? 등기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하고 팔았어. 미등기 양도를 보지 않는다. 그 내용이 네 번째 보면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즉 무허가 건물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겠다. 그럼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세 번째네요. 8년 이상 작용 농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경작상 필요해서 대토하는 농지. 이거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3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뭔가 보면요. 농지예요, 농지. 농지인데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파는 분들 또 대토하는 분들은 미등기 양도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미등기로 양도한다 하더라도 불이익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비사업용 토지가 있는데 비사업용 토지는 불이익이 뭐가 있는가 보면요.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16%에서 48%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뭐래요? 플러스 10%. 우리 일반적인 경우는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38%죠. 그런데 플러스 10을 하니까 10%에서 48%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6, 그렇죠. 16, 24, 35, 48%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 내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10%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지정지역 내 거를 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가 있는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거 출제가 된 적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사업용 토지는 내가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가 상승만을 노리고 사두고 있는 토지,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군요? 비사업용 토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지방에 임야 같은 거, 농지 같은 거 갖고 계신 거 있죠? 그런 것들 전부 다 비사업용 토지가 돼요. 그런데 지방에 내가 빌딩 하나를 갖고 있다. 그거는 내가 임대 사업에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사업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시골에 농지나 임야 갖고 있는 건 왜 갖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나중에 땅값 좀 오를까 하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 비사업용 토지라고 한다.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이제 제 11절에 지금 344쪽에요. 신고 및 납부 있어요. 신고 및 납부. 신고 및 납부는 우리 양도소득세는요. 예정 신고 납부 또 확정 신고 납부가 있어요. 우리 양도소득세만 특이하게 예정 신고 납부라는 제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을 어떤 해는 팔고 어떤 해는 안 팔고 그렇죠? 어떤 해는 두 번 팔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잊어먹을 수 있다 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게 하고 있는데 예정신고 납부는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2개월 이내래요. 그래서 달 말이 달 말에 2월 2개월이죠. 양도한 달이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하고 납부를 해라 하고 있어요. 예정 신고 납부를 해라. 그 다음에 확정 신고 납부는 다음해 5월. 다음 해 5월. 5월이에요.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해라.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정신고 납부를 했으면 확정신고 납부는 안 해도 돼요. 이거를 했다면 이거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신고 납부를 2회 이상 하는데 이게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다. 누진세율이라는 얘기는 6%에서 38% 적용 대상이다. 이런 것을 2회 이상 했다면 그때는 뭐도 해야 되는 거군요. 확정신고도 해야지 돼요. 다시요.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했는데 그게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었다면 뭐도 해야지 된다? 확정신고도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정신고는 양도한 달이 말일부터 2월 이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무서에 이렇게 LED 이 광고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양도한 달이 다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다다음 달 말일. 그게 그 내용이죠. 다다음 달 말일.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 가끔가다 나오는 게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이. 만약에 내가 양도소득세를 5억에 샀다 4억에 팔았어. 배 아파 죽겠어요. 예정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 나는 배 아파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세무서에서는 도대체 네가 남았는지 손해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 했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거기에 344쪽에 보시면 예정신고,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에 거기 보면 두째 줄에 이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를 한다. 이와 같은 예정신고는 양도한 토지 등의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뭐를? 차손이라는 얘기, 손해를 봤어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정신고 기한이 양도에 속한 달이 말일 1일부터 2월 이내인데 거기에 다만 하나 있죠.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잔금을 청산을 했다면 그때는 양도일이 안 되죠. 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했다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잖아요. 허가를 받으면 드디어 양도가 되기 때문에 그날을 양도일로 봐서 그렇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이 있잖아요.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거기에 뭐 우리 예정신고는 어떻게 하냐? 양도가액에서 필요금 빼고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이 나오면 거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고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죠.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온다. 과세표준 곱하기 뭐를 한다? 세율을 하면 산출세액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게 있어요. 해당 과세기간은 이야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그 사이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누진세율은 6%에서 38%예요.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요거예요. 요거 지금 2회 이상 누진세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그러면 1년에 2개 이상 팔았으면 뭐 해라? 합산을 해라. 그렇죠? 하는 경우. 이거는 그때 합산을 해도 되고 나중에 확정 신고할 때 합산을 해도 되는 거예요. 합산해도 되는데 예정 신고할 때 미리 합산해서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서 예정 신고 산출세율을 한다. 거기 보면요. 만약에 이래요. 한 사람이 3월에 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인 걸 팔았어요. 1,000만 원인 걸 팔았어. 1,200인 걸 팔았어요. 과세 표준이 1,200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세율이 6%죠. 1,200 이하면 6%예요. 누진세율이 6%니까 72만 원을 냈어요. 처음에 냈어요. 근데 두 번째 팔았는데 두 번째를 8월에 팔았어요.
8월에 팔았는데 이번에는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200만 원 이하면 6%. 그럼 60만 원이 되느냐? 이러지를 않고 어떻게 하는가 이를 보면요. 이럴 때 보면은 가로 안에 볼까요? 이미 신고한 양도소 과세 표준 얼마인가? 이거는 신고를 해서 끝난 거고 두 번째 할 때 이미 신고한 거 얼마예요? 과세 표준 1,200이죠. 그 다음에 이후 신고하는 금액이 얼마래요? 1,000만 원. 이럴 때는 두 개를 합해서 세율을 적용시켜라. 그러면 2,400이잖아요. 그러면 2,200이네요. 2,200일 때 1,200에 대해서는 얼마예요? 6%.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죠? 15%죠. 15%면 얼마예요? 150만 원. 15%? 그러면 150만 원, 여기는 얼마예요? 72만 원. 그러면 72만 원 하면 얼마예요? 222만 원. 그러면 적용하면 얼마예요? 222만 원이 산출세액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산출세액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뭐를 빼래요?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이미 신고한 거 얼마예요? 72만 원이잖아요. 이걸 72만 원을 빼래.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15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이구, 세금이 이래요? 과세 표준이 1,200일 때 72만 원을 냈는데 나중에 두 번째 거는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이니까 산출세액이 얼마래요? 15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금은 뭉치면 죽는다. 즉 누진의 효과라는 거죠. 누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왜? 1,200에서는 6%가 적용되지만 1,2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니까? 15%가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이렇게 2배가 넘는다라는 얘기잖아요. 늘어나는 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래서 2회 이상 할 때 누진세율이 적용될 때는 뭐 해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합해서 계산해라. 여러분도 팔 때 요거를요 8월 달에 안 팔고 해를 바꿔서 팔잖아요. 다음에 1월에 팔았으면 그대로 60만 원이야. 근데 8월 달에 같은 해에 팔았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정신고를 안 했다. 이때까지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 다음에 제출 서류 뭐 이런 게 있다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확정신고도요. 확정신고납부 확정신고 기한 있죠. 기한 있고 거기에 이제 2번을 한번 보시면은요. 1번 반달가로 1번 2번 있죠.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렇죠? 손해를 봤어도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만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확정신고를 안 할 수 있다. 여기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안 하지.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이고 그 뒤에는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에 20%. 부정한 얘기가 나오면 뭐가 되나요? 부정한 얘기가 나오면 40%. 그냥 간단해. 우리 앞에 그 조세 총론 파트에서 나오잖아요. 일반 무신고 20%. 그죠? 일반 과소신고 착각해서 했을 때는 10%. 부당 과소신고, 부당 무신고는 40%가 된다.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환급 같은 건 신경 쓸 거 없고 일일에 미납세 플러스가 미납세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10,000분의 3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가산세 적용 배제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 가산세는 여기서는 가산세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349쪽에 분할납부 있네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분할납부 가능하다. 얼마를 초과할 때 1,000만 원을 초과를 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다.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근데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납부하던 물납은 삭제가 됐어요. 법조문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물납은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납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징수 및 환급이 있는데 요거는 뭐 좀 거리가 있고 추계조사 그것도 다 보셨던 내용이고요. 351쪽 하단에 부가세 지방소득세가 있다.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부과되고 있다.
이제 편하게 보시면은요, 지방소득세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1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원인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국외에 있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든지 또 기타 자산, 또 주식 등 파생상품 등을 팔았을 때는 내야 되는데 누가 내는가? 납세 의무자 볼게요. 거주자는 해당 장사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 그래서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계속 몇 년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인 거주자만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비거주자는 국외 거는 납세 의무가 없죠. 그럼 과세 대상은 똑같아요. 국내에 있는 거와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는 게 있다면 2번 한번 볼까? 2번에요. 양가로 2번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죠. 그리고 그 1번에 보면 지상권, 전세권과 부동산 임차권이 있잖아요. 이 부동산 임차권을 국내 자산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그냥 부동산 임차권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외자산은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국외자산 같은 경우는 70% 세율 절대로 적용될 수가 없고 또 여기에 미등기, 등기 따질 수가 없다. 그래서 70% 세율이 안 되죠. 미등기 여부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보시고 나머지는 국내에 있는 것을 국외에 갖고 있다면 다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에 계산 구조를 보시면 계산 구조에 특이한 것은 그거예요. 체크하실 것은 그거네요. 국외 자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있잖아요. 국내 자산은 토지, 건물, 또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국외 자산은 토지, 건물이라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양도 차익 계산, 또 필요 경비 나오는 것은 국내 자산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 공제도 같다. 단 357쪽의 세율을 보시면 그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이에요. 거기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그대로 어떻대요? 5단계 초과 누진세율 6%에서 38%가 적용된다. 6%에서 38%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차이점이요. 차이점. 국외자산은 보유기간하고 무관하게, 그렇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는 이유 오래 갖고 있지 말라는 얘기고요. 또 세율을 그냥 6%에서 38% 하는 이유는 오래 갖고 있어봤자 세율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정부 입장이에요, 이게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외국에다 돈 투자하는 거 싫어하죠. 외국에다 혹시 돈 투자했다면 빨리 갖고 들어와라. 어차피 너 오래 갖고 있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줘. 세율 떨어지지 않아.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 등 파생상품 등은 이렇고 있고, 또 외국 납부 세액 공제가 있어요.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럴 거예요. 국외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국외에 부동산을 투자했다 팔면 양도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세금을 받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면 어때요? 또 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받을 때는 그 나라에서 낸 세금을 빼고 받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1,000원을 냈다. 우리나라에서 2,000원 나왔으면 1,000원만 내라. 그죠? 그런데 그 방법이 1번에는요.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끝에 줄 볼게요. 1번의 끝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이번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다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내용의 준용 규정은 보셨던 내용하고 같고요. 요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를 이제 그냥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했어요.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걸쳐서 한 거고요. 이제 우리 국세 마지막 단원 417쪽의 부동산 관련 소득세 한 20분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 관련 소득세는 임대업이 있고요. 임대업. 또 건설업. 또 부동산 매매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업이니까 이것은 전부 다 종합사업소득이 돼요. 사업소득이 되기 때문에 뭐를 내야 되는가 하면요.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되겠죠. 종합소득세. 이거는 부동산을 뭐예요? 빌려주는 거죠. 건설업은 새로 져서 파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업은 기존의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를 업으로 하고 있어요. 부동산을 팔지만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뭐다? 사업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업소득이다. 근데 우리 출제는요, 이 임대업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임대업에서 가장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건설업은요, 주택 신축 판매 포함이다. 주택 신축 판매 포함, 판매업을 포함을 하고 있다. 그럼 주택을 새로 져서 판매를 해요. 이것은 사업자 등록, 주택 신축 판매 사업자 등록을 갖추고 해야지 되겠죠. 할 때 건설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동산 매매업. 매매업은 상가를 신축해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기존 주택을 샀다가 팔았다를 반복적으로 할 때 매매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임대업은 정확히 보셔야 되겠죠. 거기에 보면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이 있는데 첫 번째,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두 가지가 묶어져 있는 거예요. 뭐를 대여해도, 부동산을 대여해도 임대업,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해도, 이거를 대여할 때 임대업이라는 거죠. 임대업이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좀 착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가 보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이 이 토지를 이용해서 을이나 병이나 정이나 아니면 무에게 토지를 대여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임차권이나 아니면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대여할 수도 있고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하고 대여해 줄 수도 있죠. 갑이 일정한 지료라든지 아니면 전세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갑이 을에게 임차권을 설정하고 대여를 했다면 일정액을 받는다. 이럴 때 갑은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한 게 아니라 부동산을 대여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대여한 갑은 당연히 뭐가 되겠다? 사업소득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을은 임차인이 됐고 병은 전세권자, 여기는 지상권자, 지역권자가 됐다는 거. 그런데 이자들이 다시 자기의 임차권을 대여했다, 전세권을 대여할 수도 있을까요? 또다시 대여했다, 제3자에게 대여했다. 그런데 여기에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또 다시 제3자에게 대여했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여를 했다. 이럴 경우에 대여를 했다면 이때는요, 을이나 병은 전대차 전전세 했어요. 이거는
임대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임대업이 돼요. 임대업이 돼서 사업소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들은 대여를 한 게 부동산을 대여한 게 아니라 뭐를 대여했는가 보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했어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해서 사업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갑은 뭐를 대여한 거고요? 부동산을 대여한 거고. 을이나 병은 뭐를 대여한 거예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한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한 것 같지만 대여를 해도 이자는 소득이 무슨 소득인가 보면요. 기타 소득이 된대요. 기타 소득이 된대. 그래서 그것을 각주예요. 각주에 54번에 나와 있죠.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하고 받은 소득은 뭐다? 기타 소득이다. 이것을 보신 게 어디서 보셨는가 보면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과세상에서 기타 자산 보실 때 있었죠. 기타 소득이 아니라 기타 자산을 볼 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렇죠? 그거 보셨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그 영업권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된다. 허나 영업권만 단독 양도를 하면 영업권만 단독 양도를 하면 뭐가 된다? 기타 소득. 여러분 기타 소득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더 이상 기억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기타 소득은 지상권, 지역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 또 영업권의 단독 양도로 인한 소득, 뭐다? 기타 소득이다. 구별되시죠? 이렇게 보시고 이제 요 구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시면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여기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러면은요, 거기에 동산 같은 것도 묶어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기계장비 그런 것까지 다 묶어서 대여를 해줄 수 있죠. 이럴 때 그런 기계 기구까지도 임대업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재단이기 때문에 재산으로 뭉친 단체죠. 공장을 하기 위해서 공장 기계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통째로 공장만 단순히 빌려줄 수도 있지만 공장에 있는 기계기구까지 다 빌려줄 수 있죠. 그럴 때 전부 다 뭐가 기계기구 빌려준 것까지도 뭐가 된다? 공장 재단이 대여가 되기 때문에 임대업이 된다는 얘기죠. 또 광업권자, 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도 임대업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뭐 2번, 3번은 제목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네 번째 기타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볼게요. 1번 보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이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 상의 권리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이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이 내용은요, 조금 전에 보신 내용에서 부동산 상의 권리 대여로 본다는 얘기죠. 임대업이 된다는 얘기인데, 뭔가 보면 그래요. 요새 뭐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어. 꼭 빌려줘야 될 친구야. 근데 난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야, 너 네 집 담보만 좀 제공을 해줘. 그럼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쓸게.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 집을 담보로 해주면 나는 뭐 물상보증이 되죠. 친구가 채무자가 돼서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나는 내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해주고 있죠. 해주고 있는데 친구가 1억을 빌려왔는데 은행 이자가 한 달에 30만 원 뿐이 안 돼. 야,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내고라도 쓰려고 그랬는데 너 때문에 30만 원 뿐이 이자를 안 내니까 너한테 내가 100만 원씩 매달 너한테 줄게 그래. 그러면 나는 뭐예요? 담보를 제공해주고 한 달에 10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는 결과가 돼버리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를 이자가 아니었는데 돈 빌려준 게 없으니까 이자를 못 받지. 담보만 제공했으니까 부동산 상의 권리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대여했다. 그래서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임대업이 된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을 본다. 부동산 매매업자, 건설업자가 팔려고 그러는데 안 팔리고 있어요. 여기에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고 있어서 임대를 하고 있어. 그럼 임대료 받겠죠. 그것도 뭐다? 임대업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또 두 번째, 광고용으로 토지 가구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받는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이런 여러분들이 그 이제 광고판 있잖아요. 광고판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 옥상 하나 빌려주고 2천만 원, 뭐 이렇게 3천만 원 받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는 뭐 공중지상권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임대료 받는 것도 당연 뭐예요? 당연 임대업이다라는 거죠. 또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 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 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그러면 뭐 장묘 사업해가면서 임대료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겠죠? 그것도 임대업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과세 사업소득이 있어요.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우리 뭐 이제 이럴 수 있죠. 내 논 한 5마지기 빌려주고 쌀 5가마를 받고 있어. 이건 뭐가 된다? 비과세라는 거죠. 비과세가 된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세금 받으면요, 그 소작하는 사람들 굉장히 부담 많이 가겠죠. 이렇게 하고 있다. 두 번째 보면 주택의 임대소득이 있어요. 주택의 임대소득.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이것은 국내예요. 국외주택 관계없이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그럼 국외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다면 그거는 무조건 과세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로 안에 이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 다시 말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를 해서 얻는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뭐예요? 과세. 이것을 고가주택은 과세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주택의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된다면 올해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 주택을 임대해서 얻는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올해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임대소득 두 가지만 이렇게 정확히 그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개의 주택의 임대소득 비과세,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임대소득 비과세하겠다 내용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임대업에 대한 소득의 수입 시기. 그러면 내가 돈을 받은 게 여러분들이 12월 30일에 받을 것을 그 다음 해에 받았어요. 다음 해에 12월 31일 날 받아야 될 것을 그 다음에 1월 달에 받았어요. 2015년 12월 31일에 받을 것을 그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해서 2016년 1월 10일 날 받았어. 이럴 경우에는 2015년도 귀속소득이 될까요? 2016년이 될까요? 그것은 정해진 날. 그래서 계약 또는 관습에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는 안 받았다 하더라도 말일날 받기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약 또는 관습에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는 언제가 다 지급 받은 날 받은 걸로 보겠다.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임대업의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이 있어요. 그러면 임대업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나 계산을 할 때는 총수익금액, 다음 페이지 보시면 총수익금액은 뭔가 보면요. 임대료, 또 간주 임대료, 관리비 수익, 보험 차익을 합한 것을 총수익금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총수익금액이다. 그러면 임대료는 뭔가 보면요. 매달 만약에 보증금 10억에 월 1,0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뭐가 돼요? 임대료가 되죠.
그러면 1년 다 합하면 얼마 돼요? 1억 2천이 임대료가 되고, 간주 임대료는요. 이제 우리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보증금을 10억을 받으면 보증금을 10억을 받았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이자가 생기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이에요. 어떤 사람이 10억에 월 1,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1년에 재달자에 다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야 이게? 임대료가 매달마다 받은 게 1억 2천이죠. 1,000만 원씩 12달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10억에 대해서는 약 2.5%의 소득이 있는 걸로 봐요. 그러면 2,5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걸로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1년에 임대료와 간주 임대료를 합하면 1억 4,500의 소득이 있는 게 돼버린다는 거죠. 1억 1.45억 정도에 있는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2.5% 이거는 그때그때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니까 그걸로 보면 되는데, 이것을 보증금을 받아갖고 있는 것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고 해서 뭐라고 그래요? 간주 임대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은행 같은 데는 돈이 많다 보니까 내 가게를 얻으러오면서요. 아, 보증금 30억에 전세로 하지. 그러면요. 30억 보증금을 내가 받아갖고 있잖아요. 아, 내가 은행 빚을 갚고 있다 하더라도 30억에 대해서 1년에 2.5% 정도예요. 정확한 건 아니고 이거는. 그러면 7,500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돼버려요. 전세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증금 덜 받는 게 좋다라는 거. 이렇게 많이 받으면 이런 게, 이걸 뭐라 그래? 간주 임대료예요. 그런데 이 간주 임대료는요. 주택을 10억에 전세를 줬다. 이럴 때는 적용하지 않아요. 주택의 경우는 간주 임대료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않는데 거기에 이제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간주 임대료에 다만 셋째 줄에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러면 3주택이 안 되면 2주택만 갖고 있는데 보증금이 100억이다. 그래도 간주임대료 적용하지 않아요.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이 합계액이 얼마 이상이라면, 아니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면 3억 원을 초과를 한다면 그때는 간주 임대료를 적용한다. 그런데 가로 안에 본 내용을 보면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당 또는 1세대당 85평방미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역시 올해 말까지는 간주 임대료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로 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내가 주택이 있는데, 세 주택이 있는데 2주택은 기준시가도 높고 면적도 커. 한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이면 초과하지 않으면서 또 면적도 85평미터 이하야. 이럴 경우에는 2주택만 있으니까 간주임대료 적용하지 않아요. 내년부터는 무조건 주택으로 다 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관리비를 더 받을 경우 있겠죠. 또 보험 차익이 생긴다면 이것을 전부 다 총수익금액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필요경비를 빼면 임대업의 총수익금액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사업소득이 있는데, 그 매매업이 뭔지 건설업이 뭔지만 잠깐 볼게요. 부동산 매매업의 의의가 있는데,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일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여기서 일과세 기간이라는 얘기는요, 부가가치세법상 일과세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일과세 기간, 또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일과세 기간 그래요. 그럼 그 6개월 사이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요.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매매 관련 사업소득의 범위를 보면은요. 볼게요.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일과세 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러면 내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을 팔 때도 뭐가 되겠다? 부동산 매매업이 된다는 얘기죠. 또 세 번째,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이 아니라 주택지예요. 또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도 역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거로 보겠다. 또 네 번째, 신축 판매가 아닌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것도 역시 뭐다? 부동산 매매업이 된다는 거죠. 신축해서 판매하는 것은 건설업이 되지만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건설업, 다른 것은 좀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매매업 범위와 건설업 범위만 정확히 보면 되니까, 건설업 보면 그 범위 한번 볼게요. 하단에 423쪽 하단에 주택 신축 판매 건설업의 범위는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한 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해도 뭐다? 건설업이다. 주택 한 채만 져서 팔아도 뭐래요? 건설업이래요. 근데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두 번째,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그럼 내가 져서 안 팔고 건설업자한테 시켜서 져서 팔아도 건설업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료라는 소득은 건설업으로 온다. 조금 전에 자기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해서 판매하면 뭔데요? 매매업이 되는데,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면 뭐가 된다? 건설업이 된다는 얘기죠. 또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는 건설업으로 보겠다. 건물을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 뭐 공정률이 70% 이상이라든지 이럴 때는 건설업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또 거기에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 사업은 건설업이 된다. 그래요. 건설업이 된다. 그러면 내가 새 주택 신축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건설업이 되려고 했는데 안 팔려서 임대를 해. 그럼 임대업이 되죠. 그거는. 그리고 나중에 판매를 한다면 이것도 뭐가 되겠다? 건설업이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그 정도 범위까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주택 관련 소득세, 부동산 관련 소득세까지 보셔서 국세 뒷부분을 전부 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진행을 할 게 이제 취득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